사람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듣고 있었다는 걸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던 발걸음 소리, 제 병실에서 울려 퍼지던 다른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주고받던 믿을 수 없는 대화들까지 제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걸. 3년. 3년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퇴근, 차가운 말투, 계속 늘어나는 한숨. 처음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우리는 아직 젊었고 곧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차를 두고 가기로 했죠. 술을 마실 예정이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밤 10시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나 지금 바빠. 택시 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택시 타라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도로는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운전사의 비명, 그리고 쾅!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아주 길게 늘어졌습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띠띠, 규칙적인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 BP 9060. 맥박 약함. 환자 의식 없음. 동공 반응 없음. 며칠 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길면 몇 년도 가능합니다. 몇 년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의식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제 남편이 제가 깨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매일 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격일로, 세 번째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오지 않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톡.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남편 걸음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누구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발랄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여기가 그 사람 병실이야?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의사가 그랬어. 내 손상이 심해서. 그럼 우리 얘기해도 괜찮겠네? 여자가 웃었습니다. 제 병실에서, 제 침대 옆에서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입술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오빠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정리? 의사 말로는 희망 없대. 길어봐야 몇 달. 그럼 우리 결혼은 언제쯤? 결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혼 서류는 사인만 하면 돼. 근데 얘가 사인을 못 하잖아? 방법이 있어. 변호사랑 얘기했어. 오빠 나 무서워. 이러다가 갑자기 깨어나면 어떡해? 남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의사가 0.1%도 안 된대. 걱정 마. 저는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느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어떤 날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제 침대에 나란히 앉아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디 살까? 제주도 어때? 신혼집으로. 좋아. 바다 보이는 집.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온 날이었습니다. 병실 안이 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응, 식물이야. 식물. 그리고 남편이 제 이마를 툭 쳤습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라고. 여자가 웃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뭐가 무서워. 어차피 모르는데. 그날 밤 그들이 나가기 전 남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 귀에 대고 차라리 편히 가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겠다. 살아남아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되돌려주겠다. 며칠 뒤 또다시 그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오빠 이게 보험금 서류야. 응. 변호사가 정리해줬어. 얼마나 나오는데? 한 2억 정도? 와. 대박. 쉿. 조용히 해. 그럼 이거 나오면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어? 당연하지. 집도 사고. 제 생명보험금으로 제 자리를 차지한 여자와 새 집을 사겠다고요? 매일매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도 모를 만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3개월, 6개월, 1년. 남편은 이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귀찮아하는 듯 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간호사들 뿐이었습니다. 매일 제 몸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발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나요. 들려요. 다 들려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을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리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만 해주세요. 비용 문제도 있고. 간호사들은 그래도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몰래 병원 규정 밖에서 제가 만약 깨어난다면 이분들에게 꼭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1년 6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조사관과 함께였습니다. 보험조사관입니다. 네,
이쪽이 제 아내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보니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저도 힘듭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것을. 그럼 서류 처리하겠습니다. 2주 안에 입금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나간 뒤 남편이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차갑게. 드디어 끝나는구나.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부터 제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확실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엄지손가락만, 그 다음엔 검지,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새벽 순찰을 돌던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손가락이 움직여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믿을 수가 없네요. 1년 반 만에 보호자에게 연락해야겠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이 왜 안 오시는 거죠? 간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깨어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였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제 회복 속도는 빨랐습니다. 손가락 다음엔 팔, 팔 다음엔 다리, 그리고 2개월 뒤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울고 있는 간호사, 사,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완전한 기적이에요. 이 정도 뇌 손상에서 깨어난 케이스는 의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입니다. 의사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깨어났는지. 저는 복수를 위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 저는 재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1년 반 동안 움직이지 못한 몸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걷기, 말하기, 심지어 숟가락 드는 것조차.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 이 환자분은 3개월 만에. 제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한다. 빨리 걸어야 한다. 빨리 그들을 찾아가야 한다. 재활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SNS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하루, 소중한 사람과 함께 제 보험금으로 제주도에 집을 샀더군요.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전화번호도, 심지어 그 여자의 직장까지. 저는 작은 수첩에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병원 기록, 보험 청구 내역. 그리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제 치료 기록 전부를 주실 수 있나요? 보호자 방문 기록도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 한 달 만에 보호자 연락처를 변경했습니다. 자기 번호를 지우고 그 여자 번호를 등록했습니다. 병원비 납부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회복 불가능 진단서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안락사 가능성까지 문의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5년을 함께 산 제 남편이 맞나? 3개월의 재활 끝, 저는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퇴원 당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여성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보험 사기, 유기, 재산 횡령. 고소하시면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나고 싶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준비는 다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반 만에 본 제 얼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머리는 길어졌고,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이제 시작이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곳. 제 보험금으로 산 집. 주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SNS에 자랑스럽게 올려놨으니까요. 택시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참 좋은 집 샀네. 내 돈으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 사고 전 제 병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수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아,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내예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김민수 씨의 아내. 그러니까 법적 배우자요.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너 당신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했어요? 제가 깨어나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죽었다며.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빠가 아내 없다고 했잖아. 저는 집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제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당신들 제 병실에서 뭐라고 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식물인간 주제에 왜 안 죽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말.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다 들었거든요. 병원 CCTV에도 다 찍혔고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에서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아, 아니야. 여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렸을 뿐. 김민수 씨.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받은 보험금이요.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도 제 명의로 환원될 거예요. 제 보험금으로 산 거니까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사기, 배우자 유기, 재산 횡령,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건 제 변호사 명함이에요. 합의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깨어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온 거 병원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법원에서 좋은 평가 받으실 거예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부정하게 보험금을 받았어요. 저는 죽지 않았고 깨어났어요.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민수 직원이 아내 사망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회사 복지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남편의 SNS 친구들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형님, 이게 사실이에요? 설마 이럴 수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세 번째 벨이 울린 후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만나줄 수 있어? 왜요? 부탁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 앞에서 봐요.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 5년 전 남편과 첫 데이트를 했던 곳. 그때는 행복했었죠. 남편은 다정했고 저는 사랑받는다고 믿었습니다. 3시 정각.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미안해. 첫마디가 사과였습니다.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어. 당신이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나도 살아야 했어. 그래서요? 그 사람도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 회사 후배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됐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변명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보험금 2억, 집 매매 대금 1억 5천, 회사 복지금 3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의식불명일 때 당신 어떻게 살았죠? 제 보험금으로 집 사고,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가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기록이에요. 당신이 한 달 만에 병문안을 끄는 것, 보호자 연락처를 바꾼 것, 안락사를 문의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보험사 조사 결과, 당신이 제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한 거, 명백한 사기죠. 그리고 이건 병실 CCTV 기록. 당신이 그 여자랑 제 병실에서 한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살면 안 될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듯이. 당신 미쳤어요? 제가 왜 당신이랑 다시 살아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아니, 버린 것도 아니고 죽기를 바랐잖아요. 당신은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차라리 죽어줬으면 보험금만 나오면 식물인간 주제에 당신이 제 귀에 대고 속삭인 말. 편히 가죠. 그 말까지 다 들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당신에게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주 안에 돈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형사 고발 들어갑니다. 저는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죽은 건 당신 자신이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뒤 남편은 모든 돈을 갚았습니다. 집을 팔고 적금을 깨고 심지어 부모님께 빌려서 회사에서는 잘렸습니다. 그 여자와도 헤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동정심이 들까요? 아니요.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를 버리고 저의 죽음을 이용하려 한 것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일하면서 저도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오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버리고 떠나면 그게 끝이라고.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면, 배신당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반면 저를 버린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